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사회학과에서 사회학을 가르치고 있는 염유식입니다. 오늘은 사회가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특히나 사회를 가능하게 하는 뇌라는 주제로 뇌과학하고 사회학이 어떻게 연결돼서 새로운 연구를 할 수 있는지 한번 같이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가 뇌사회학 이렇게 물음표도 붙여봤고요. 뇌사회학이라는 게 존재하진 않지만 뇌사회학이라고 부를 수 있는 연구들은 이제 한 20년 이상 쌓이고 있고요. 그 연구들에 대해서 고민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제 발표는 크게 봐서 4가지로 이루어지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연 뇌사학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또는 사회학에서 과연 뇌 연구가 왜 필요한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 실제로는 그게 100년 넘은 이미 질문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제가 고민했던 거를 같이 나누고, 그래서 그런 식의 뇌사회학이 만약에 가능하다고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떤 연구들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연구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같이 주제를 한번 고민해 보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직접 10년 동안 모은 자료를 가지고 뇌사회학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분야에 대한 연구들을 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연구들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는 걸로 하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쳐서 이 발표를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처음에 사회학이 왜 뇌를 연구해야 되는가, 또는 뇌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라는 걸 먼저 생각해 보자고 합니다. 실제 이 질문은 제가 처음으로 한 질문이 아니고 100년도 전에 게오르그 짐멜이라고 하는 아주 초기 사회학자에 의해서 먼저 제기가 됐어요. 짐멜은 대부분 잘 모르시겠지만 막스라든가 베이버라든가 더럴카임이라든가 이 세 사람은 굉장히 많이들 아시는데, 이 세 사람 외에 짐멜까지 해서 4명을 보통 사회학을 처음 출발시키는데 가장 큰 공헌이 봤다고 믿어지고요. 저는 4명 중에서도 짐멜이 가장 덜 읽히고 덜 알려져 있는데 반해서 개인적으로는 짐멜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짐멜이 이제 제 전공인 사회연결망이라고 하는 개념을 거의 처음으로 정립한 학자이기도 하고, 지금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것처럼 사회가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또 처음으로 굉장히 진지하게 한 학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학자입니다. 이 학자가 1910년도에, 그러니까 실제로는 110년도 지난 110년 이전에 AJS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사회학 쪽의 학술지입니다.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라고 하는 그 AJS 1910년도에 How is society possible? 사회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건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논문을 이미 썼어요, 이때. 그래서 제가 지금 첫 장만 가져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읽어 보시고 나서는 짐멜의 답이 뭔지를 모르시겠지만, 잠깐 소개시켜 드리면, 보시면 처음에 칸트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칸트 주장에 의하면 그러면 자연은 어떻게 가능한가 라고 얘기했을 때, 자연이라고 그러는 게 가능한 건 뭐냐면, 우리 사람들이 자연을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일관성 있게 인지할 수 있는 하나의 세계로, 일관성이 있는 세계로 인지하기 때문에 자연이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제 상의를 보면 제 상의의 색깔이나 재질을 보고 저게 무게는 얼마나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드러움은 어느 정도 되고, 그래서 저 사람이
상의로 지금 입고 있을 수 있게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는 거예요. 일부러 막 고민을 하지 않더라도.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제 상의를 봤는데 너무 무거워 보이거나 아니면은 너무 딱딱하거나 아니면 막 뾰족뾰족하게 느껴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겠죠. 저 사람은 저걸 어떻게 입고 있지? 이런 식으로. 근데 의아해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편한 마음으로 아무 생각 없이 제가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는 이유는 반무의식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이나 제 체형이 하나의 일관된 자연 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발 한 발 내걸을 때마다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인식하고 있는 그 사물의 구조나 재질하고 실제하고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런 큰 노력 없이 거의 반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이 물리적인 세계에서 생활하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진멜의 주장은 사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회도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아침에 눈을 뜨면서 잘 때까지 여기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 현상들 또는 사회 구조들이 하나의 통일된 실체로 우리에게 인식이 되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는다 그러면 사회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버스 정거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면 버스 정거장에서 함께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생각해보면 좀 신기한 거예요. 서로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시간에 모여서 그냥 서로 멀뚱멀뚱 휴대전화를 보면서 뭔가를 기다리는 거죠. 이 장면이 만약에 이 사람들은 지금 같은 시간에 같은 곳에서 버스를 타기 위해서 기다린다라고 하는 사회적 구조를 이해하지 않고 보면 굉장히 이상한 구조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사람들끼리 만나면 서로 고개를 숙이고 인사하고 특히나 나이가 어린 사람이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는 고개를 더 많이 숙이고 인사하는데 그것도 그런 식의 사회 구조에 대한 이해가 없이 보면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마치 우리가 막 침팬지나 고릴라 봤을 때 자기네끼리 막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내거나 가슴을 두드리는 게 이상하게 보이는 것처럼 객관적으로 보면 그것도 굉장히 이상한 현상인 거예요. 왜 이상한 장면인 거죠. 한 사람이 한 사람한테 고개하고 허리를 숙인다는 게. 근데 우리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인사하는 사회적 현상이, 사회적 구조가 우리 뇌 속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해석이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행동하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사회는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복잡다단한 사회 구조를 우리가 아무런 무리 없이 해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사회적 행동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그 정도로 얘기를 했었고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역시 사회학자인데 조지 허버트 미드라고 요즘에 얘기하는 심리사회학의 거의 효시 정도 되는 사회학을 쪽의 분야를 개발하신 분이고 이분도 보면 이 책은 출판 67년도에 영어로 나왔지만 실제로는 34년도에 먼저 출판이 된 그래서 앞에 진멜 논문보다 조금 뒤에 나오긴 했지만 여기서 책 제목 자체가 벌써 Mind, Self and Society예요. 그래서 제목 자체가 마인드가 어떻게 소사이어티를 이루어가는지 또는 소사이어티가 우리 마인드에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고찰한 책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한 진멜의 How is Society Possible과 굉장히 연관성 있고 일관성 있는 질문을 미드가 이 책에서 하고 있고요. 답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프래그마티즘이라고 하는 주장으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는 사회학을 하시는 분들은 다들 잘 아시는 심볼릭 인터랙셔니즘의 시초가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프래그마티즘 또는 심볼릭 인터랙셔니즘의 아주 주장은 뭐냐 하면 첫 번째 파트를 보시면 true reality, 사회라는 겁니다. 사회라는 거는 따로 바깥에 우리랑 상관없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활동하고 우리가 인지하는 한에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보시면 People define the social and physical objects.
they encounter in the world according to their use for them. 자, 여기서 physical object라는 말도 해요. 이게 아까 칸트가 얘기한 nature예요. nature가 됐든 아니면 사회가 됐든 사람들을 그걸 어떻게 define 하냐면 본인들이 encounter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그거를 아까 칸트나 짐멜이 주장한 것처럼 우리가 사회를 봤을 때, 사회 구조에 접했을 때, 사회 문법에 접했을 때 그게 모순되지 않고 우리한테 느껴지는 그런 과정을 봐야만 실제로 사회를 제대로 해석할 수 있다는 주장이 심벌리 인텍션입니다. 또는 프래그마티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주장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그 100년 전부터 시작을 하고 있었다가 마인드에 대한 연구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뇌과학이 발달되기 전에는 할 방법이 없었어요. 다른 쪽은 예를 들어서 팔이다 그러면 뭐 크게 생명의 지장이 안 가니까 사고 같은 걸로 어떻게 뼈가 드러나기도 하고 근육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브레인을 잘못 열었다가는 죽는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도 마음대로 못 여는 게 브레인입니다. 우리 뼈 안에 단단하게 보호돼서 안에 있죠. 그러니까 이게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이 두개골을 열지 않고 요즘에 많이 쓰는 정기적인 신호 또는 그 자기장적인 신호로 뇌를 읽을 수 있고 뇌 영상을 볼 수 있는 기술이 발달되기 전에는 이 질문에 답할 준비가 안 됐던 거예요. 인류 자체가. 이미 100년 전에 사회학자들이 굉장히 훌륭한 질문을 했지만 답할 준비는 안 됐어요. 그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그랬다 나중에 제가 조금 그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겠지만 1990년도가 돼야 인류가 이제 브레인을 제대로 연구할 기술적인 진보를 이루게 됩니다. 실제로는 20년 남짓한 연구예요. 이쪽 분야가. 오늘 나중에 제가 조금 더 만약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00년 동안 이런 질문은 굉장히 사회학자들이 훌륭하게 했지만 답할 도구가 없어서 답을 못하고 있다가 말씀드린 대로 1990년부터 이제 여러 가지 뇌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기법들이 발달이 되면서 우리가 이 질문에 답을 할 준비가 되었는데 그 답 중에 하나가 유명한 답이 바로 라빈 덤바라고 하는 영국에 있는 진화 인류학자에 의해서 제목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셜 브레인 하이포테시스. 그래서 아예 브레인이 소셜 브레인이 있다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브레인은 소셜 브레인이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 그림을 보시면 이제 왼쪽에는 여러 가지 소셜 브레인 하이포테시스하고 서로 그 대립이 될 수 있는 다른 하이포테시스를 내놓은 거예요. 사람이 보면 이 사람의 그 몸에 비해서 큰 두뇌를 가지고 있고 두뇌 중에서도 니오코텍스라고 하는 되뇌피질이라고 하는 바깥 부분이 다른 종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훨씬 더 커요. 이 두뇌에 차지하는 되뇌피질의 비율이. 그러면 이제 왜 사람이 이렇게 뇌가 발달됐을까라 했을 때 여러 가지 주장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람이 과일을 먹기 시작했다. 그래서 과일을 먹기 위해서는 그거를 소화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 뇌가 발달돼야 된다. 아니면은 그 수렵 채취의 종류에 따라 달라졌을 것이다. 아니다. 사람은 다른 종보다 사는 거주 지역이 훨씬 넓었다. 그래서 그 넓은 지역을 막 이렇게 제대로 왔다 갔다 하고 길을 기억하고 그러려고 그러면 뇌가 커져야 된다. 여러 가지 주장이 있는데 이 사람 주장은 그게 아니고 그 맨 오른쪽 아래쪽을 보시면 mean group size라고 돼 있는데 종별로 침팬지가 됐든 아니면 뭐 개미가 됐든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별로 자기가 실제로 그 긴밀한 상호작용을 하는 그룹의 평균 사이즈를 자기가 내본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얼마나 그 과일을 섭취하느냐, 그다음에 거주지역이 얼마나 넘냐 이런 것들은 실제로는 뇌에서 되뇌피질이 가지고 있는 비율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었고 거의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리니어한 관계가 있어요. 저건 통계 돌릴 필요도 없이 초등학생도 보면 야 이건 정말 정관계가 있구나라고 알 수 있는 것처럼 니오코텍스 레이시오, 뇌에서 되뇌피질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면 클수록 그 종이 일반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하는 친구 사이즈 또는 그룹 사이즈가 커져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랍덤바가 저걸로 대강 계산을 해봤더니 사람은 150명이라는 숫자를 계산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덤바즈 넘버라고 그래요.
던바의 주장은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정말 사회관계에 열심히 하고 싶어도 우리 뇌의 한계 때문에 150명이 거의 평균적으로 최대라는 겁니다. 가장 최근에 한두 달 전에 이제 최근에는 뭐 페이스북이니 온라인이 발달이 되면서 그 숫자가 좀 늘었다라고 하는 연구가 나왔고 그 연구에 대해서 던바가 절대 그럴 리 없다라고 지금 가장 최근의 논쟁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간에 확실한 거는 그 논쟁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어그리하는 것 중에 하나는 사람의 대뇌피질, 겉을 둘러싸고 있는 뇌 부분이 커진 것은 우리 사람이 복잡다단하고 대규모의 사회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결과이다. 진화의 결과이다.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지금 일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증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에 이야기했던 사회학에서 오래된 100년도 넘은 질문, 사회는 어떻게 가능했는가? 이 질문 좀 할 수 있는 거예요. 뇌가 발달을 했기 때문에. 뇌가 발달이 안 됐으면 사회가 불가능했다는 겁니다. 이제 슬슬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뇌가 발달됐다는 건 어떤 의미고, 그래서 뇌가 발달됐는데 어느 부분에 어떻게 뇌가 작동을 해서 이렇게 복잡다단한 우리가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들을 슬슬 답할 준비가 된 거고, 답하기 시작한 지 한 20년 정도밖에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브레인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렇게 브레인을 간단하게 보실 수 있어요. 저게 지금 요 브레인이 한 여러분들 주먹을 쥐면 요 정도 돼요. 요게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게 뒤쪽이고, 그죠? 그다음 저게 앞쪽에 해당하는 거고, 뒤쪽 아래 세러벨럼이라고 하는 게 손해에 해당하는 거고, 브레인스템이 뇌간이라는 겁니다. 이제 뇌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아주 그 생명 유지를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활동들, 호흡이라든가 체온 유지, 그다음에 혈압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부분이고요. 세러벨럼은 저 손에는 운동을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다가 이제 저 코텍스가 나오죠. 그 중에서도 이제 니오코텍스가 완전 되뇌 피질로 아까 좀 전에 라빈 던바가 얘기했던 파트입니다. 자, 이걸 내가 보여드린 이유는 그게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 거냐면, 이 그림을 좀 보시면 요게 이제 카드피쉬부터 프로그부터 엘리게이터, 구스, 캣, 멍키, 휴먼 이렇게 일반적으로 미끼의 진화의 순서대로 보실 수 있는데, 뇌가 실제로 인간의 뇌가 하늘에 떨어졌다기보다는 이렇게 거의 선형적으로 이 뇌 위에 이게 얹어지고 이거 위에 이게 얹어지고 이거 위에 이거 얹어져서 했다는 거를 아마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크게 뇌를 이렇게 인간의 뇌를 세 파트로 나눌 수 있어요. 요 정도 되는 파트는 실제로는 양서류도 다 갖고 있어요. 요 양서류 있던 뇌에 진화를 해서 멍키가 가지고 있는 이 부분까지 또 인간이 진화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이 바깥 부분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그 세 부분에 의해서 진화가 된 거고, 그런 점에서 데이빗 린든이라고 하는 영국의 학자가 쓴 Accidental Mind라는 책이 있는데 굉장히 잘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좋은데, 저게 내용이 조금 뒤로 가면서 어려워져서 별로 인기가 없어졌는지 좀 절판이 됐어요. 어쨌든 간에 만약에 보실 수 있으면 찾아보실 수 있으면 읽어보시면 굉장히 잘 쓴 책인데, 그 부제를 보시면 아이스크림 콘처럼 진화한 우리 뇌의 경이와 불완전함이에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콘처럼 진화했다는 게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3스쿱, 제일 처음에 양서류, 그 다음에 멍키 정도, 그 다음에 사람, 이렇게 얹어놓은 것처럼 인간의 뇌가 진화를 했고, 그 진화의 결과로 우연하게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과학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연하게 스위스쿱으로 얹어지면서 인간이 마음을 얻었고, 그 마음으로 다른 종이 못하는 가장 많이 하는 게 사회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학자는 이쪽에 그 뇌 사회학을 무시할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회학자가 당연시 여기는 사회가 어떻게 가능한지를 가장 잘 답할 수 있는 학문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른쪽 책은 아직 번역은 안 됐는데 번역 중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너무 좋아요. 보통은 우리가 진화론 그러면 Survival of the Fittest. 그래서 적자 생존. 환경에 적합한, 핏한 종이 살아남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는 인간 아니었다는 거예요. Survival of the friendliest.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프렌들리하고 사회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서바이벌 하도록 인간이 진화를 했기 때문에 인간 사회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현생 인류하고 가장 가까운 종이 아마 침팬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침팬지하고 우리 호모사피엔스하고 한 700만 년 전에 떨어졌어요. 헤어지기 시작했어요. 700만 년, 1000만 년 정도. 그 다음부터 이제 따로 계속 진화를 하고 있는데 우리 현생 인류가 호모사피엔스라고 그러는데 호모라는 속 안에 적어도 10개 이상의 다른 사피엔스가 아닌 종들이 존재를 했었어요. 예를 들면 네안데르탈인,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그 10개 종에서도 특히나 동일한 시대에 직접적으로 호모사피엔스랑 경쟁을 한 게 4개 이상의 종이라고 믿습니다. 그 중에 하나 네안데르탈인이에요. 네안데르탈인을 보면 뭐 뼈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현생 인류보다 훨씬 더 근육질이고 몸집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왜 네안데르탈인은 없어졌고 호모사피엔스가 살아남았는지는 정확히는 아무도 모르지만 지금 가장 강력한 주장 중에 하나는 지금 제가 지금까지 주장했던 것처럼 네안데르탈인보다 호모사피엔스가 대뇌피질이 훨씬 더 많이 발달이 됐고 그 결과 복잡다단한 사회를 유지하는 능력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힘으로 에서는 네안데르탈인한테 밀렸을 수도 있지만 복잡한 사회관계를 유지하고 그래서 큰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 때문에 호모사피엔스가 현생 인류로 살아났다는 게 가장 강력한 주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계속 관심이 있으시면 진화론적인 그 이야기들 좀 더 많이 해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착시라고 생각하는 게 많이 생각해 보면 실제로 진화론의 바탕을 두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A는 보자마자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죠, 그죠? 근데 여기 있는 A는 보자마자 들어간 것처럼 보이죠. 근데 실제로 여기 있는 A하고 여기 있는 A랑 똑같은 A예요. 여기 있는 그림을 제가 이렇게 위아래를 바꿔놓은 겁니다. 그럼 위아래 바뀌었다는 것만으로 왜 우리 뇌는 아무런 생각 없이 위에 있는 A는 튀어나왔다고 생각하고 아래에 있는 A는 들어갔다고 생각하느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침팬지하고도 700만 년, 1000만 년부터 헤어져 계속 진화를 하고 있는데 항상 우리 인간의 뇌 속에는 태양이 위에 있었던 거예요. 당연하죠? 태양이 밑에서 뜨진 않죠? 태양이 위에 있으면 광원이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한번. 광원이 위에 있다고 판단을 하면 위에 있는 A는 튀어나오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밑에 있는 A는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보여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착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의식하지 않게 뇌가 스스로 반자동으로 결정을 해버리는 현상인데 그 반자동으로 결정하는 이유는 진화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오랜 기간 태양을 우리 머리 위에 두고 살았기 때문에 A처럼 보였을 때 튀어나왔다고 우리가 인식을 해야 우리의 생존에 도움이 됐던 겁니다. 아래 A 같은 경우에 들어갔다고 인식을 해야 우리 생존에 도움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뇌가 그렇게 진화로 남은 겁니다. 이제 비슷한 걸로 이 실험을 한번 보시면 (1944년에) 하이더하고 짐메리라고 하는 독일 심리학자들이 간단하게 실험을 한 건데 잠깐만 볼게요. 끝까지는 안 보더라도. 자, 보시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정말 물리적인 현상이에요. 큰 삼각형 하나, 작은 삼각형 하나, 원 하나 있는데 이거 보면 그렇게 오로지 물리적인 현상으로만 인지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보시면 큰 삼각형이 작은 삼각형하고 원을 떨어뜨려 놓죠. 그리고 막 작은 삼각형을 더하면서 괴롭혀요. 그리고 원을 쫓아서 또 안으로 들어가고 나중엔 다 부셔버리고
그래서 이 하이더 앤 짐멜이 한 실험의 결과는 뭐냐면 마치 우리가 왼쪽의 그림에 그 위에 있는 A를 보면 튀어나온 것처럼 반자동으로 느끼듯이 우리 뇌는, 사람의 뇌는 또는 소셜 브레인은 저런 그림을 보더라도 저걸 사회적 관계로 해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큰 삼각형이 작은 삼각형을 괴롭히고 원하고 작은 삼각형을 띄워놓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석을 안 하게 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브레인은 소셜 브레인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생각을 확장해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내가 아무런 의식하지 않고 사회생활을 하지만 그런 사회생활 매 순간마다 내가 사회생활을 하게끔 도와주는 소셜 브레인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아마 하시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소셜 브레인은 진화론적인 관점을 가져온 거고요.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100년도 이전에 되기 전에 벌써 짐멜이 한 질문 어떻게 사회가 한가라고 하는 답의 하나는 진화를 거친 뇌다. 이제 그런 게 저는 확실해졌다고 믿고요. 그래서 이런 쪽을 소셜 뉴로사이언스라고 부릅니다. 뉴로사이언스, 뇌과학인데 소셜 뉴로사이언스예요. 그래서 저는 저걸 이제 사회학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제 뇌과학 이렇게 부르지만 어떻게 보든 간에 소셜 뉴로사이언스라는 걸 붙이고 있고요. 지금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는 이제 심리학자들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가운데 먼저 보시면 존 카치오퍼라고 하는 사람이 쓴 입문서에 해당하는데 소셜 뉴로사이언스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92년도에 처음으로 붙어요. 저 존 카치오퍼에 의해서. 그러니까 실제 정말로 최근의 학문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학문 분야 중에 아마 92년도에 시작한 거는 뭐 최근에 하는 빅데이터 이 정도 외에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거가 이제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면 읽으실만 하고요. 오른쪽은 가장 널리 읽히는 텍스트북 중에 하나입니다. Student's Guide to Social Neuroscience라고 하는 제이미 워드가 쓴 책인데 굉장히 텍스트북으로 아주 알맞게 잘 쓰여져 있고요. 저것보다 조금 덜 체계적이고 좀 덜 친절하긴 하지만 또 나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읽으시면서 즐길 수 있는 게 하먼 존스하고 인지 클리트가 쓴 에디팅한 소셜 뉴로사이언스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소셜 뉴로사이언스라고 하는 분야가 이렇게 20년 동안 굉장히 많이 커졌다는 걸 여러분이 아실 수 있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또 소셜 뉴로사이언스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심리학자인데 사회학자인 제가 하면서 특히나 사회관계망, 사회연결망을 전공하는 사회학자가 하는 소셜 뉴로사이언스는 어떻게 다를 것인가를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앞으로.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그 생각을 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20년 동안 소셜 뉴로사이언스라는 게 생겼고 제가 믿기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발전들이 어떠한 것들로 주제로 나눌 수 있을 것인가 제 나름대로 크게 한번 세 가지로 나눠봤어요. 저는 이게 이제 새로운 사회학이 될 수 있다고 믿는 건데 첫 번째는 조금 전에 짐멜도 얘기했던 것처럼 perceiving the social. 우리가 사회를 또는 사회 구조를 어떻게 인지하느냐. 그렇죠? 이게 굉장히 우리가 공들여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순식간에 아까 착시 현상처럼 쉽게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한 그다음에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제 이런 질문이 여기에 속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똑같은 정도로 성공적으로 사회 구조를 인지하느냐. 뭐 이제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아시는 것처럼 어티즘 같은 경우에 자폐 같은 경우가 바로 저런 것들이 능력이 떨어지는 증상인 거죠.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기분을 잘 못 읽고 또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 눈치 없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눈치 없는 사람들 그래서 소셜 스트럭처를 잘 못 읽는 사람보다 잘 읽는 사람도 있을 텐데 어떤 사람들이 더 잘 읽고
더 못 읽느냐. 그래서 과연 그 사회 구성원 사이에 저렇게 perceiving the social에 대한 능력의 차이가 있느냐. 어떤 능력,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이런 게 두 번째 팀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 이제 큰 팀은 그러면 우리가 사회를 어떻게 형성하느냐 라는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나 사회 구조를 보면 굉장히 유니버설한 구조가 많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제가 오늘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자. 첫 번째 유니버설 like social structure는 호마필리예요. 호마필리는 우리로 치면 우리말로 하면 유유상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친구 관계 보면 나이가 비슷한 사람끼리 친구 많이 하더라. 또 성별이 비슷한 사람끼리 많이 하더라. 학력이 비슷한 사람끼리 많이 하더라. 종교가 비슷한 사람끼리 많이 하더라. 이런 식이 다 호마필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쪽의 연구들이 보여주는 거는 뇌가 비슷한 사람끼리 또 친구가 많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그 의미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나이가 비슷하다거나 아니면은 종교가 비슷하다거나 이런 것들은 실제로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특질인데 뇌는 자기 뇌도 자기가 모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가 비슷한 사람끼리 친구를 이룬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양극화를 벗어나는 사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요즘에 뭐 양극화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지만 하지만 사회가 완전히 양극화가 된다고 그러면 그 사회는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겠죠. 그랬을 때 양극화가 쪽으로 가지 않도록 그래서 극단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서로 이어주는 중개자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존재하는가라는 연구를 간단하게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러고요. corresponding the social이라는 거는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좀 호모 사피엔스가 사회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살아남은 현생 인류라고 치면 호모 사피엔스 안에서도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사회생활을 잘할 거고 어떤 사람은 사회생활을 못할 것이고 이제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사회과학에서 널리 퍼져 있는 말로 소셜 캐피탈이라는 말로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소셜 캐피탈을 굉장히 잘 구축하고 잘 사용하고 어떤 사람은 그러지 못하고 그거하고 뉴럴 어빌리티, 뉴럴 커패시티 그 사람의 뇌 능력하고 관련이 있지 않을 것이냐. 어떤 사람이 굉장히 사회관계를 잘 유지하고 그래서 소셜 캐피탈을 잘 이용해서 승진도 빠르고 또는 해피하게 살고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사람의 뇌는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뇌하고는 다를 거 아니냐. 그래서 뇌가 달라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그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뇌가 이렇게 발달될 수도 있고 그 causality 어느 쪽이 어느 쪽을 cause하느냐는 좀 더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지만 적어도 correspondence는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에서는 두 가지 하나는 소셜 네트워크 포지션 우리가 친구 관계망을 쟀을 때 굉장히 중심에 있는 사람 또는 주변부에 있는 사람 그다음에 그 가운데 중계 위치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그런 위치하고 브레인의 볼륨 어떤 특정 브레인의 그 영역이 크다 작다 또는 브레인 펑션 브레인이 얼마나 잘 작동을 하느냐 브레인 펑션은 요즘에는 어떻게 재냐면 뭐 잴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적어도 이런 소셜 뉴로사이언스에서 재는 거는 뇌의 영역을 여러 개로 나눠요. 보통 100개 또는 236개 정도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면 뇌를 한 230개로 나누면 230개 뇌 영역 사이에 서로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 안 연결되어 있기도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예를 들면 1번 영역하고 5번 영역이 잘 연결되는데 어떤 사람은 1번하고 5번 영역이 안 되고 1번하고 3번 영역이 연결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펑션을 잽니다. 잘 연결되어 있으면 펑션을 잘한다고 믿어요. 실제로는 제가 좀 뇌과학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뇌도 이제 뇌과학에서는 그걸 브레인 커넥티비티라고 그래요. 브레인 영역끼리 얼마나 잘 커넥티드 돼 있느냐 또는 브레인 커넥텀이라고 그러는데 뇌과학에서는 커넥텀이 또는 커넥티비티라고 그러지만 실제로는 브레인 네트워크이죠. 그래서 사회연결망 전공이 원래 제 전공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제가 이쪽 뇌과학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그 소셜 네트워크 포지션, 친구 관계에서 어떤 위치를 하고 있느냐 하고 메모리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제 이런 것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실제로는 아주 그 일반적인 주제라기보다는 조금 스페시픽한 주제인데, 스페시픽한 주제를 가지고 온 이유는 제가 한 연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 연구를 좀 드리면서 제 경험을 나누는 게 일반적으로 남이 한 연구를 소개하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가지고 왔고요. Perceiving the social, 우리가 소셜 스트럭처를 얼마나 어떻게 인지하느냐? 답은 순식간에 무의식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아주 무섭게 해요. 어느 정도로 무서운지 한번 보세요. 이거는 파킨슨이라고 저랑 같이 연구를 하고 있는 UCLA 심리학과 교수가 한 연구인데, 이거는 이제 MBA 학생들입니다. 이 MBA 학생들의 보시면 275명의 MBA 학생들이 본인들이 만난 다음에 한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MBA 학생들 사이에 친구 관계를 잰 거예요. 그렇죠? 이 두 사람은 친구 관계가 아니죠. 여기 친구 관계죠. 그 중에서 다 fMRI라는 것은 functional MRI입니다. 여러분들 그 병원 가면 MRI 찍잖아요. 근데 이제 그 MRI로 머리를 찍는 거예요. 브레인을 찍는데 앞에 F라는 말, functional이라는 말이 붙은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브레인 영역 간에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기 때문에 functional MRI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저 functional MRI는 돈이 좀 많이 드니까 여기 있는 그 MBA 학생들이 다 든 게 아니고 여기서 지금 색깔 친해진 사람들만 functional MRI로 브레인 영상을 촬영한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몇 가지를 이 사람이 쟀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일은 뭐냐면, 그래 놓고 이 피실험자에게 다른 그 사람들 얼굴 짧은 동영상을 다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볼 때 이 피실험자의 머리에 어떤 부분이 더 활성화됐는 걸 본 겁니다. 그래서 한 2, 3초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인데 그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지만 그동안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어떤 엄청난 일이 일어나냐면, 자, 디스턴스라는 건 뭐냐면 소셜 디스턴스예요. 그래서 친구인 사람은 나하고 소셜 디스턴스가 1이에요. 친구의 친구는 2, 친구의 친구의 친구는 소셜 디스턴스가 3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나랑 친구를 볼 때랑 얼굴을, 친구의 친구를 볼 때랑 친구의 친구를 볼 때랑 그게 달라지는 뇌 영역이 있어서 소셜 디스턴스와 관련돼서 활성화가 되는 뇌 영역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여기에 보라색으로 보이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사람의 사진을 볼 때 요 뇌 영역들이 순식간에 활성화되면서 이 사람이 친구인지 아니면 친구의 친구인지 아니면 친구의 친구인지를 순식간에 파악한다는 거예요. 무섭죠? 사람이 그만큼 영악한 거예요. 나쁘게 하면 영악한 거고 좋게 얘기하면 스마트한 겁니다. 소셜 스마트한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게 저 지금 소셜 디스턴스를 판단한다고 믿어지는 저 뇌 영역 부분이 피지컬 디스턴스랑 거의 겹쳐요. 피지컬 디스턴스라고 그러면 자, 지금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리모컨이 있으면 리모컨을 제가 잡으려고 그러면 제가 리모컨하고 저하고의 거리를 대강 제가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요 정도 거리니까 내가 손을 이렇게 올려서 잡아야겠다는 감이 있잖아요. 이게 거리감이 없는 사람은 이거를 제대로 못 잡는 거예요. 여기에 이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이 저 부분이에요. 굉장히 많이 겹쳐요. 그래서 인간은 어떤 식으로 발달을 한 거예요? 피지컬 디스턴스를 원래는 인식하도록 발달한 부분이 소셜 디스턴스도 인식하도록 발달한 거예요. 순식간에 저 사람 내 친구다. 친구의 친구다. 친구의 친구니까 인사하지 말고 지나가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이겐벡터 섹슈얼리티라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보시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중앙에 굉장히 친구들이 많고 있는 사람도 있고 주변 보이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 차이를 구별한다는 거예요. 아이겐벡터라는 거는 매트릭스를 계산하는 수학적인 용어인데 소셜 네트워크 분석은 전부 다 매트릭스를 계산하기 때문에 아이겐벡터라는 말이 붙은 건데 아이겐벡터 섹슈얼리티를 잠깐 쉽게 그냥 좀 무리가 돼서 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나도 친구가 많은데 그 친구도 친구들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나 혼자 친구가 내 친구들 3명이고 다른 사람도 친구가 3명인데 내 친구는 친구들이 하나도 없어요. 저 빼놓고는. 근데 저 사람은 나랑 똑같이 친구가 3명인데 그 친구 3명도 또 친구 3명씩 있으면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중심부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중심부, 얼마나 중심부에 있는지를 잰 게 아이겐벡터 센츄얼리티인데 아이겐벡터 센츄얼리티와 관련된 뇌 영역 부분들이 이렇게 넓게 퍼져 있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사람 얼굴을 보는 순간 저 사람은 지금 우리 클래스에서, MBA 한 클래스인데 우리 클래스에서 얼마나 중심부에 있는지 아니면 주변부에 있는지를 뇌가 순식간에 파악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이 정도로 소셜 브레인입니다. 컨스트레인트는 좀 복잡하긴 한데 뒤에도 나와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컨스트레인트는 친구가 3명 있고 저도 친구가 3명 있고 다른 사람도 친구가 3명이 있는데 저는 친구 3명끼리도 서로 다 친구예요. 저 사람은 친구 3명이 있는데 자기네끼리는 친구가 전혀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런 경우 저는 컨스트레인트가 떨어진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컨스트레인트는 얼마나 이게 그 컨스트레인 받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많이 구조적으로 한국말로 하면은 제가 그 사람들한테 기대게 되는 건데 왜냐하면 내 친구 3명이 자기네끼리 다 알게 되면 일단 제 행동을 이 사람들이 다 알게 되죠. A라는 친구랑 뭘 하게 되면 B도 알고 C도 알게 되고 또 A, B, C하고 저는 항상 보통 이렇게 결국 4시 내내 몰려다니고 밥도 같이 먹고 모든 걸 같이 하다 보니 A, B, C의 생각이 꼭 제 생각이에요. A, B, C의 감정이 제 감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독립적인 어토너머스한 감정이나 지식이나 태도를 가질 수가 없어요. 컨스트레인트가 되게 높은 케이스입니다. 근데 저 사람처럼 친구가 3명인데 그 친구 3명이 서로 잘 모르는 관계면 저 사람은 저보다 자율성이 훨씬 높은 거예요. 자기 친구들하고는 상관없이 자기만의 생각, 자기만의 감정을 가질 수 있어요. 지금 그 사진을 보여주는 사람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굉장히 오토노머스한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친구들에 의해서 갇혀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정도도 다 우리가 뇌가 금방 읽는다는 거예요. 저 지금 여기 좀 초록색에 가까운 뇌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저 사람을 사진을 딱 볼 때 아, 저 사람 친구 사이에 완전히 지금 서로 둘러싸여갖고 저 사람은 온잡달싹 못해. 오토노미가 떨어져. 어떤 사람은 오토노미가 되게 많아. 이런 차별을 둘 수 있다는 거예요. 뇌가 순식간에. Perceiving the social, 소셜 스트럭처를 우리가 인지하는데 아주 그냥 그 스판테이니어스하게 무의식적으로 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또 하이라키컬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미국의 한 대학의 대학생들 26명을 대상으로 13명씩 나눠서 실제로 동아리예요. 대학 동아리에서 친구들 관계를 조사를 하는데 앞하고 똑같습니다. 앞하고 똑같이 얼굴을 보여준 건데 앞에서는 짧게 동영상을 보여준 거, 이건 사진을 보여준 건데 사진을 보여줬을 때 사람들의 그 활성화되는 부분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게 두 부분을 나눠줬어요. 첫 번째 부분은 밸류에이션 시스템이고 두 번째는 소셜 커넥션 시스템인데 밸류에이션 시스템은 뭐냐면 내가 이 사람 딱 봤을 때 이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중요한지를 판단하는 시스템이에요. 뇌에서. 소셜 커넥션 시스템은 그 사람이 중요하다고 그랬을 때 그 사람 기분이 나쁜지 좋은지를 알아내는 소셜 커그니션 시스템입니다. 근데 둘 다 보시면 타겟 파퓰러티라는 건 뭐냐면 사진 속의 사람이 얼마나 파퓰러한지를 본 거예요. 사진 속의 사람이 파퓰러하면 파퓰러할수록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런 뇌 영역이 더 활성화됐어요. 앞하고 앞에 연관과 다른 건 뭐냐면 앞에 연관 똑같이 그래 우리가 금방 이 사람이 얼마나 파퓰러한지 우리가 알긴 아는데 단순히 아는 데 끝이는 게 아니고 만약에 사진 속의 사람이 더 중심부에 있는 굉장히 인기 있고 중요한 사람이면 우리가 훨씬 더 뇌가 더 많이 활성화돼서 더 자세히 보고 그 사람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나 읽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회가 유지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사회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회 구조 자체가 이렇게 하이라키가 이루어지는 게 사실이고 우리가 그런 사회 구조를 이렇게 뇌가 잘 인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근데 다 똑같이 잘 인지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 사진 속에 있는 사람이 별 중요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잘 안 보는 사람이 있을 거고, 한마디로 차별 안 하고 사진 속의 사람들이 누구든지 간에 상관없이 차별 안 하고 똑같이 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차별을 확 둬갖고 인기 없는 사람은 거의 신경 안 써. 인기 있는 사람은 굉장히 많이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차별 둬서 많이 보는 사람이냐? 본인도 되게 인기 있는 사람들이. 본인 자체가 별로 인기 없는 사람들은 차별 없이 봐요. 어떻게 보면 공정한 사람이긴 하지만 나쁜 쪽으로 보면 이 사람은 소셜 스킬이 떨어지는 거예요. 누구한테 포커스 맞춰야 되는지 잘 모르는 거죠. 누구한테 포커스를 잘못 맞춰야 되는지 아는 사람들. 그래서 자신의 뇌를 효율적으로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파퓰한 사람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 두 개만 봐도 벌써 굉장히 사회 구조가 어떻게 우리 뇌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고 그게 또 사람들마다 달라지는지를 볼 수 있어요. 호마필리는 저랑 같이 연구하고 있는 이제 캐롤린 파킨슨 교수가 역시 한 다른 연구인데, 연구에서는 간단해요. 비디오를 짧게 보여줬어요. 짧다 하더라도 한 20분 내에 비디오를 여러 가지를 보여주고, 비디오를 보는 동안에 사람들 뇌가 여러 영역들이 활성화됐다 안 활성화됐다 막 서로서로 바뀔 텐데, 여기서 보시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구예요. 친구의 친구, 친구의 친구, 친구, 이렇게 소셜 테스트는 4까지 가게 되고, 빨간색으로 표현됐을수록 뇌가 저 동영상을 보는 동안 액티베이트 되는 패턴이 비슷했다는 겁니다. 보시면 친구인 경우에 빨간 게 많죠. 가장 가까웠고, 그 다음이 가깝고, 그 다음이 가깝고. 그래서 실제로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친구인 관계였을 때 시밀러리티가 제일 높고, 뇌의 시밀러리티가 그 다음 4는 3이랑 거의 비슷하고요.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마필리라고 그랬죠? 비슷한 사람끼리 친구 관계를 맺는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단순히 나이나 뭐 성별이나 종교만 비슷한 사람이 아니고, 자기도 모르겠지만 저렇게 비디오를 보는 동안 뇌 활동이 비슷한 사람끼리 역시 또 친구였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를 연구하기 위해서 제가 꼭 이것만은 아니지만 강화도에 있는 면 2개를 골라서 Korean Social Life Health and Aging 프로젝트, KSHEP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현재 10년째 하고 있어요. 10년째 여기 계신 고령자분들을 추적해 조사하고 있는데, 이게 첫 번째 면에 고령자들의 사회 연결망을 그림으로 표시한 겁니다. 저기 계신 분들이 한 800명 좀 넘었는데, 저분들에게 본인들의 친구가 누군지를 실명으로 물어본 거예요. 실명으로 물어봐야 저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친구의 친구가 누군지를. 근데 대답을 되게 잘해주셨어요. 보시는 것처럼 응답률이 96%에서 안 돼도 82%를 했고, 이제 그 중에서 저렇게 좀 파란색으로 원에 있는 부분들이 저희가 fMRI 촬영을 한 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요건 두 번째 면이고, 두 번째 면에서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40명, 60명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면도 저희가 fMRI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연구는 거의 대부분 제가 직접 한 연구고요. 그래서 아까 그 호마필리 했었는데, 캐롤린이 비디오를 보는 동안에 사람의 뇌 활동이 비슷한 사람끼리 봤던 친구들아. 그래서 이번에는 캐롤린이랑 저랑 같이 뭘 했냐면, 비디오를 보는 게 아니고 resting state brain이라는 건 뭐냐면, 아무 생각 안 하고 누워 계시는 동안 한 10분 정도, 그 동안에 뇌 활동을 촬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 생각 안 하고 누워 있어도 뇌는 당연히 활동을 하고요. 그랬을 때 아까 우리가 착시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위에 있는 점 A는 튀어나온 것처럼 인식하고 밑에 있는 A는 들어간 것처럼 인식하는 것처럼, 아무 생각 안 하고 있었을 때 보통 알려진 게 소셜 브레인이 도리어 활성화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그 소셜 브레인이 어떤 의미에서 활성화되는 패턴이
비슷한 사람끼리 친구인지 아닌지를 봤더니 이렇게 실제로는 비슷한 사람끼리 친구인 확률이 굉장히 높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디오를 보는 동안에 뇌 활동이 비슷한 사람들도 친구인 걸 우리가 컨펌을 했고, 또 비디오를 보는 게 아니고 가만히 아무 생각 안 하도록 좀 쉬는 동안에, 휴지기 동안에 뇌 활동을 촬영해서 봤더니 역시 친구들 간에 비슷하고, 그 다음에 비슷한 게 친구의 친구고, 그 다음에 비슷한 건 친구의 친구 정도 됐다는 겁니다. 따라서 호마필리가 뇌에도 굉장히 강하게, 그리고 요즘 이거는 저렇게 그래프를 그린 거는 나이나 성별이나 학력을 다 똑같다고 통계적으로 컨트롤하고 나서도 뇌 활동의 비슷한 정도에 따라 친구 관계에 이뤘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사회를 형성하는 가장 큰 원칙인 유유상종, 호마필리가 실제로는 굉장한 정도로 뉴럴 베이시스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물론 한편으로는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친구가 됐기 때문에 같은 활동을 하고 같이 느껴서 내 활동이 비슷해진 정도도 있습니다. 양쪽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 소셜 뉴로사이언스가 심리학자들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브레인이 우리가 소셜 스트럭처를 어떻게 바꾸거나 소셜 스트럭처를 퍼시브하는 쪽으로 갔다고 치면, 제가 하거나 앞으로는 제가 느끼로는 반대 방향 쪽 연구, 그래서 그 소셜 네트워크 포지션이 어떻게 바뀌고 소셜 릴레이션십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소셜 브레인이 어떻게 바뀌느냐 쪽 연구도 계속 될 것으로 믿어집니다. 이제 앞에 것들은 단순히 영어로 치면 다이에딕한 관계만 본 겁니다. 누가 누구의 친구인지, 이자 관계를 본 건데, 이거 삼자 관계를 본 겁니다. 삼자 관계를 봐서 우리 그 K-쉐입의 데이터셋을 보면 거기에 젠더 롤 애티튜드를 물어본 게 있어요. 여자는 집에서 살림해야 되고 남자는 밖에 돈을 벌어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얼마나 거기 있는 고령자들이 굉장히, 어떤 사람들은 전통적인 태도를 가질 수도 있고 어떤 고령자들은 굉장히 평등한 태도를 가질 수도 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두 개의 면을 보면 굉장히 그 전통적인 사람들로부터 평등한 사람들로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생각해 보시면 어떤 사람은 친구 중에 다 전통적인 사람만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친구 중에 전통적인 사람도 있고 평등적인 사람도 있고, 그래서 친구 중에 이렇게 두 가지 사람을 다 두 가지 종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잘 유지하는 사람들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없다 그러면 사회는 양극화된 사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과연 그런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졌느냐 본 거예요. 봤더니 역시 뉴럴 베이시스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뇌 활성화가 특정하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런 식으로 뇌 활성화가 더 잘 되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동시에 친구로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요것도 이제 제 그 데이터셋에서 가져온 건데, 요걸 이제 인디그리하고 아웃디그리하고 나누는 건데, 인디그리를 나누는 걸 좀 보시면, 지금 이 A라는 사람은 보세요. A라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얘기하기를, 여기서 친구는 어떻게 저희가 물어봤냐면, 당신이 중요한 일이 있었을 때 누구에게 상의를 한 겁니까? 물어본 겁니다. A라는 사람은 자기가 중요한 일이 있었을 때 누구한테 상의를 했냐면 B, C, D, E 4명한테 상의를 한 거예요. 근데 자기한테 중요한 일이 있었을 때 A한테 상의한다고 하는 사람은 D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A는 아웃디그리 네트워크 사이즈는 4고 인디그리 네트워크 사이즈는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웃디그리하고 인디그리가 다를 수 있는데, 이 경우 보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그 영역들이 앞에서도 보셨겠지만 소셜 브레인하고라고 믿어지는 영역들입니다. 그래서 이 소셜 브레인으로 믿어지는 여러 영역들이 봤더니 어떤 사람들이 더 볼륨이 컸냐, 크기가 컸냐, 부피가 컸냐 봤더니 인디그리가 높은 사람들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한테 도움을 얻으러 많이 오는 사람들은 소셜 브레인과 관련된 뇌 영역들이 부피가 컸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도 양쪽으로 다 있을 수 있어요. 처음부터
소셜 브레인과 관련된 뇌 영역들이 커서 그래서 소셜 스킬이 좋아서 사람들한테 잘 대해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도움을 받으러 많이 왔을 수도 있고 반대로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많이 도움을 청하러 와서 도움을 주다 보니까 뇌를 많이 써야 되죠? 그죠? 이 사람은 어떤 도움이 필요했는지 기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그 표정을 살펴야 되고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소셜 브레인 파트가 더 많이 쓰게 되고 발림이 커졌을 수도 있어요. 양쪽 다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서로 커리스판던스는 있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소셜 네트워크의 중심부에 있다. 그거를 아까는 아이겐 벡터 센트럴리티로 쟀는데 K-코어라는 걸로 잴 수도 있어요. K-코어라는 건 뭐냐면 요 그림에서 보시면 3코어, 3코어다 그러면 그 코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적어도 3명의 친구를 가진 겁니다. 그래서 요 맨 안에 있는 원의 4명은 3코어 그룹이에요. 왜냐하면 이 4명은 적어도 모두 3명의 친구를 갖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3코어를 포함해서 이만큼 3명을 더 포함해서 이 7명은 2코어 그룹이에요. 왜냐하면 이 7명은 모두 적어도 그 그룹 안에서 2명의 친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K1 그룹은 여기까지 가는 거고. 자, 이랬을 때 당연히 이 코어 값이 크면 클수록 더 코어, 중앙에 위치하는 거고요. 코어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주변부에 위치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걸로 저희가 코어 값을 쟀을 때 여기서 지금 원 크기가 큰 고령자들은 우리나라에서 K-코어가 큰 사람들이에요. 원 크기가 작은 사람들은 K-코어가 작은 사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보통 주변부에 K-코어가 작은 고령자가 있고요. 가운데 K-코어가 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파란색이 fMRI를 찍은 건데 앞에서 봤던 거는 브레인 발륨이고 이거는 이제 브레인 커넥티비티예요. 그래서 브레인 안에 얼마나 커넥티비티가 잘 돼 있냐를 본 건데 이 그림을 보시면 이건 뭐 피 값이 얼마나 더 작아지냐에 따라서 이건 실제로 이제 그 통계적인 기준치인데 기준치가 더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뇌의 어떤 부분이 서로 연결되어 있느냐는 갈수록 줄어들겠죠. 근데 그렇게 p-밸류를 뭘로 잡느냐 상관이 없이 K-코어 값이 크면 클수록 이게 mean functional connectivity예요. 그래서 뇌의 여러 영역들이 서로 연결되는 정도가 훨씬 더 올라갔다는 겁니다. 거의 다 리니어하게 올라갔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양쪽으로 다 존재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브레인 안에 커넥티비티가 잘 돼서 그래서 사회생활 잘하다 보니까 코어 높은 쪽으로 저 마을에서 중심부에 있는 쪽으로 갔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중심부에 있으면서 사람들과 상호작용 많이 하고 서포트 주고받으면서 뇌 건강이 유지가 돼서 커넥티비티가 계속 잘 됐을 수도 있고 양쪽이 다 있지만 어쨌든 간에 커리스판던스가 있는 거는 밝혀졌습니다. 요거는 이제 메모리 펑션이 어떻게 달라지는 걸 본 건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컨스트레인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본인의 친구들이 다 또 서로 친구인 경우에는 컨스트레인트가 높고 어토노미는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이 친구들과 다른 생각이나 느낌을 가지기가 어려워 A는. 근데 봐서 B는 이 친구들 셋이 전부 다 자기네끼리는 친구가 아니니까 컨스트레인트는 낮고 자율성은 높아요. 자, 이제 이런 위치를 점하는 게 어떤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여성 고령자는 상관이 없었고 남성 고령자만 상관이 있었고 남성 고령자만 제가 보여드리면 이게 디프레스 심틈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얼마나 지금 그 디프레션을 받고 있냐는 건데 일반적으로 알려있는 것처럼 특히 고령자들 사이에서는 디프레스 심틈이 당연히 시비어하면 시비어할수록 더 많으면 많을수록 메모리 능력이 떨어져요. 이건 지금 우리가 메모리 능력을 이분들을 잰 겁니다. 설문을 통해서. 설문 안에 간단한 테스트가 있죠. 그럼 보면 여기 하이 브로커리지라고 하는 거는 왼쪽에서 컨스트레이트가 없는 케이스예요. A가 아니라 B 케이스. 친구들끼리 서로 친구가 아닌 케이스. 자기가 중개자 역할을 하는 케이스. 이해가 되죠? 그런 케이스에는 자기가 디프레션을 많이 받아도 메모리 능력이 안 떨어져요.
근데 중개자를 안 하는 사람들은 디프레션을 받으면 받을수록 메모리가 더 떨어집니다. 다시 얘기하자 그러면 디프레션을 받으면 보통 메모리가 떨어지는 건데 중개자 역할을 하는 고령자인 경우에는 떨어지지 않고 유지가 되더라는 거죠.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보면 브레인 발륨 중에서 메모리와 관련되어 있는 곳이 히포캠퍼스인데 좌쪽에 있는 좌뇌 쪽에 있는 히포캠퍼스 발륨을 보시면 위랑 결과가 똑같아요. 그래서 중개자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디프레션 틈이 더 깊어져도 히포캠퍼스 발륨이 줄지가 않는데 그렇게 중개자 역할을 안 하는 케이스에는 디프레션 틈이 커질수록 브레인 발륨도 줄어들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건강하다, 안 건강하다라는 것을 재는 것 중에 하나가 인플레메이션이에요. 몸 안에 축적되어 있는 염증이 어느 정도 많냐는 염증이 많은 말수록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염증 마커 중에 하나가 C-리액티브 프로틴이라는 겁니다. 저기 HAS는 하이 센서티브예요. 그래서 하이 센서티브한 조그만 차이도 잘 잡아낼 수 있는 C-리액티브 프로틴을 저희가 체열을 통해서 측정을 한 거고요. 저 C-리액티브 프로틴은 심장 질환과도 관련이 있다고 믿어지는 염증. 저게 많으면 심장 질환을 겪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아까 브레인 커넥티비티가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여기서 보이는 거예요, 지금. C-리액티브 프로틴 염증이 많으면 많을수록 펑셔널 커넥티비티가 떨어지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한 뇌는 이 뇌 안에서도 이게 좀 좁아 보이지만 자기네끼리 이게 좀 멀어요. 그래서 어떤 간에 이 안에서도 커넥티드가 잘 돼 있는 뇌가 건강한 뇌인데 몸 안에 CRP가 쌓여 있는 경우에는 저 그래프가 보여주는 것처럼 펑셔널 커넥티비티가 떨어지는 겁니다. 펑셔널 커넥티비티가 떨어지는데 특히나 아까 말한 것 중에서 이제 아웃디그리 자기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많은 케이스에는 펑셔널 커넥티비티가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펑셔널 커넥티비티가 올라가서 이건 해석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 몸에 염증이 많이 쌓이면 펑셔널 커넥티비티도 떨어지게 되고 펑셔널 커넥티비티가 떨어지다 보니 자기가 도움을 요청할 사람들도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려 우리가 몸이 안 좋아져서 염증이 많이 쌓이면 뇌의 활동이 줄어들고 뇌의 기능이 저하되면서 소셜 네트워크도 위축이 되는 이제 그런 케이스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제 결말입니다. 제 생각에는 제가 이 시간에 사회는 어쨌든 간에 호모사피엔스가 수백만 년 진화한 결과다라는 거는 제대로 전달이 됐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진화의 핵심은 뇌에 있는 거고요. 뇌 중에서도 사회 구조 또는 사회 자체를 퍼시브하는 것에 뇌가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뇌는 아주 우리가 착시를 하는 것처럼 순식간에 우리가 의식하지도 않은 사이에 소셜 스트럭처를 인지하고요. 하지만 그 인지 능력은 사람마다 달라지고 그 인지 능력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더 중심부에 있거나 또는 더 인기가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또한 사회를 형성하는 데도 역시 그 뇌가 굉장히 긴밀히 관련을 맺고 있어서 말씀드린 대로 유유상종이 단순히 나이라든가 성별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뇌에 의해서도 이루어진다는 걸 보였다고 저는 믿고요. 그다음에 양극화 사회로 가지 않고 서로 다른 종류의 사람들끼리 연결시켜주는 중개자를 하는 경우에도 봤더니 역시 뇌에서 차이가 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사회에서 어떠한 활동을 하고 전체 사회 연결망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브레인의 발륨도 달라지고 브레인의 펑션도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말씀드린 대로 시작 자체가 좀 20년 좀 넘었고 완전히 새로운 분야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얘기하고 이제 마지막 끝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사이콜로지가 많이 주도를 해왔어요. 소셜 뉴로사이언스는 대부분의 경우에 심리학자들이고
제가 알기로 이론적으로 연구하는 사회학자는 전 세계적으로 저를 포함해서 한 2명, 3명밖에 안 돼요. 하지만 저는 사회학이 할 일이 굉장히 많다고 믿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뇌가 소사이어티에 미치는 영향만 너무 지금까지 봤다고 그러면 반대로 소사이어티가 브레인에 미치는 영향도 저는 이제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브레인은 유전자와 달리 가소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서로 다른 사회적 경험을 하게 되면 뇌도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파트를 저는 소셜라지가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커즐러티는 양쪽에 다 있다고 봅니다. 브레인이 우리로 하여금 특정한 사회적 위치에 있게 하거나 사회적 행동을 하게 하고 반대로 우리가 특정한 사회적 위치에 있거나 사회적 행동을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우리 브레인이 바뀐다고 믿습니다. 브레인 연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편의상 한 230개를 나누고 하는데 230개도 그걸 매트릭스로 만들면 230by 230이 나와요. 그 230by 230의 패턴을 파악하는 거는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요즘에 많이 쓰이는 AI 또는 머신러닝 어널리시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드린 연구들도 대부분의 연구에 머신러닝을 적용한 것들인데 아마 그 최근에 이제 빅데이터 연구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는 뇌 자체 뇌 데이터가 굉장히 빅데이터예요. 여러분들 뇌를 하나 찍으면 한 명당 DVD가 하나씩 나와요. 그리고 이게 더 해상도가 높아질수록 사람의 뉴런이 한 1000억 개라고 믿어지거든요. 원래대로 하면 뉴런 단위로 연구를 해야 되는데 뭐 너무 지금은 툴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못하고 있지만 이미 230개로 나눈 현재 상황에서도 빅데이터 수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발달될 빅데이터와 함께 이 분야는 계속 발달될 걸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